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옵니다. 입법부 수장의 첫 생방송 출연입니다. 여대 야소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끄는 박병석 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한 철학, 육선 원로의 정치적 소신, 그리고 특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가 임박했죠.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백신 전문가 두 분의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진날 라이브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본격 대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장 되시고 생방송 출연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금 맡으시고 7개월 이상 됐습니다만 육선 지내시고 의원하시면서 여러 국회의장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의원하시면서 겪었던 의장 역할, 그리고 지금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예, 보던 의장과 실제 맡은 의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죠. 네. 예, 더 많은 고민과 생각할 요소가 더 많고요. 네. 예, 제가 국회의장을 맡은 그 시점은 우리가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북측에서 개성의 남북 개성 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는 상태에서 출발했죠. 제가 늘 목표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의기강을 무사히 건너야 된다. 국회가 그 의기강을 걷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또 두고 있었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의 화두는 국익과 소통이었습니다. 예. 그 소통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는 원구성으로 진통도 있었지만, 작년 말에 6년 만에 그 예산안을 법정 기간 내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또 긴급 재난금을 두 차례 추경에 의해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의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늘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현안들로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박범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장관 임명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정의용 외교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그런데 보면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 개인 신상털이에 이를테면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들, 비판들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 검증이랄지 정책 검증에 대한 본래 취지는 간데 없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신상털기만 집중되다 보니까 인재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능한 분들이 이 장관 등 고위직책을 사양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심각하다. 또 하나는 청문회가 막상 열린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통과 의례가 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도덕성의 검증이 비공개로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조드릴 것은 도덕성의 비공개가 도덕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가자는 것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도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면 사회부처의 어느 장관 후보를 결정하는데 무려 40여 명에게 권유를 했어요. 다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사무관부터 차관까지 올라간 현직 차관에게 경제부처 장관 부처의 경우인데 장관을 권유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도
꺼려하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근거 없는 폭로로 괴로움을 당하기 싫다는 건데 네. 한 나라의 판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을 찾는데 그런 정도라면 무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야의 문제라든가 논쟁의 문제라면 이번 정부 아니라 다음 정부 때부터 실시해도 좋다. 그래야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청문회를 열어보면은 정치 논쟁으로 실르지 실제 검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관 임명 동의제를 채택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출구에서 장관 해임 의결권을 갖는다든가 예, 예. 하는 문제가 논쟁적 요소이긴 하지만 네. 그건 개헌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죠. 예. 여튼 그러니까 그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들을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 전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검증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 오해가 있는 것은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권유사항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하. 작년 9월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셨을 때 대통령과 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헌법기관장이 다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20대 국회 말, 즉 1년 전에 중진위원들이 모여서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다. 네. 하니까 대통령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가 사실상 참 힘듭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의장이 먼저 꺼낸 것이지 대통령이 먼저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차례 말씀드립니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도 개혁에 대한 주도권은 의장이 먼저 던졌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오늘 밝혀주시는 자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어요. 후궁 발언, 파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징계해달라는 그런 민주당의 요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수진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다는 거 아마 짐작하실 텐데 그동안 이게 문제된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윤리특위 제소된 의원들도 그만큼 많았었는데 이게 회의 한번 제대로 열린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한 지적을 국회는 겸하게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금 16대 국회부터 20년간 약 200건에 가까운 제소가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가결을 처분하는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고요. 잠깐만, 저희가 그걸요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거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징계안 넘어간 게 47건인데 한 건도 없었고 13대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징계안이 245건이 올라갔는데 단 한 건이라는 거 요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네. 21대 국회도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소위 제19 감사기라는 비판, 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우선 그걸 담당하는 윤리특위위원장이 과거에는 여야가 상의를 해서 네. 맡았는데 네. 이번은 그 주호영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최 5의원이 자동적으로 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한 육선이니까 제가 네네. 맡아야 되는데 네. 의장이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5선 의원 중에서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맡으셨고요. 맞고,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윤리특위 심사자문위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비상설 기구의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견 제시,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라는 것은 법률 제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데요. 네. 이 형태로 그 심의자문기구를 상소를 하자. 네. 그리고 그걸 의장 직속으로 가져와서 네. 독립성과 심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이번에 그 다음 주쯤에
또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예, 예. 이 9건의 문제 처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국민의힘 박덕흠, 뭐 민주당 탈당했던 이상직, 이번에 제소가 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장께서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거기 이제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윤리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을 윤리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여서 협의한다. 네. 예, 그 협의에 따라서 이제 심사위원회가 열리거나 특위가 열리거나 하는 것이죠. 예. 지금처럼 유야무야된 사문화된 그런 기구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죠? 과거보다 많이 강화가 됐고요. 네. 특히 그 제가 제안했던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상소화된다면 네.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나아가서는 현재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를 상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네. 지난 국회, 20대 국회는 무려 8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실효성 있는 기구로 좀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의장께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게 국민 통합이거든요. 예. 신년사에도 이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거 뭐 누구도 이견 달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뭐 지역 간 대립이 심각했다라면 최근에는 보면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 입법부 수장으로서 현재 그런 진영 간의 갈등 문화,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참으로 심각하죠. OECD 3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의 갈등 뉴스가 멕시코, 터키 다음에 우리입니다. 두 나라의 종교라든가 또는 사실상의 총기 휴대 네.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이고요. 네.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어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갈등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GDP의 27%까지 간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 통합에는 이념의 골이 너무 깊고요. 이념 과잉이죠. 진영의 골이 깊죠. 예. 이 열성적인 당의 지지자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허용한 제도인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실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책에 반영하느냐의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죠. 예. 적어도 지금 정치가 자꾸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보거나 최소한 중도 계층까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장 직속 기구로 국민 통합위원회를 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발족을 하는데요. 예. 여야 전직 국회의장 두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네. 양당이 추천하고 사회 각계의 저명한 분들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둬서 갈등을 좀 완화할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헌법 개정, 권력의 분점화를 통한 네. 헌법 개정이 제도화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용광로 역할을 하려면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항상 정치인은 국민 전체를 보고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잠깐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열성 지지층들만을 바라보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그 열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서 예전에 대선 선거전 때 뭐 경쟁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또 여당 대표가 민주당의 에너지원이다라는 얘기를 또 한 적도 있고요.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그 열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건전한 정책적 논쟁, 치열한 논쟁은 가능하지만 자기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열정을 건전한 논쟁으로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문제는 그것을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다. 아하. 예, 그건 자기의 지지층, 최소한 중대층을 포함하는 정치를 해야지 너무 소위 팬덤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의장으로서는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민주공화 정신,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갈 것입니다. 자, 팬덤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여야 정치권 모두한테 던지는 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를 다음 주에 출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직 국회의장 두 분이 여기에 들어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실명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여당에는 임채정 임채정. 전 의장님이시고요. 네. 야당은 김형호 전 의장님을 공동의장으로 모시고 정치경제사회 세 분과인을 둘 것입니다. 아, 임채정 전 의장, 김형호 의장께서 네, 네. 두 분이 지금 박병석 의장이 주도하시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내주 출범 예정인데 참석하셔서 국민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이 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대통령 권한 분산 예컨대 개헌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저는 뭐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고요. 네. 이미 시기적으로는 87년에 제정된 헌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네. 34년이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금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개헌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40년 전에 제정된 헌법을 그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헌법을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40년 지난 옷을 입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이나 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권력은 분점돼야 되고 예.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수평적 분권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분권이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는 표 얻은 것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하. 예, 그 한 표만 더 가져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예. 전무의 태도에서는 국민 통합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날부터 패배한 정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여당을 흠집내야만 상대적인 이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권력의 분점과 네.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서는 기본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강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20대 저는 국회에서. 결단과 선택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권력의 분점, 대통령한테 집중된 권력의 분점,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들리기로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들리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들이 다수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또 그리고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 다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기보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의장이 개헌의 방향에 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되 현실적으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하. 곧바로 내각제로 가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금년에 개헌에 합의해서 실행한다면 적용 시기를 다음 국회 22대 국회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당의 의석 점유율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 쉽게 합의가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22대 국회는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중립적으로 한다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과연 적절한 타이밍인가? 정치 여건상 이를테면 예컨대 4월 7일 재보선이 있고요. 대선 전초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름 지나면 또 대선 경선전이 본격화될 텐데 개헌 논의를 할 만큼 정치 일정상 여건상 가능할 건지. 예, 그 금년에 안 하면은 새로운 대통령 내년에 뽑히면 정권 초기에 개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네.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그 개헌에 합의된 것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예. 그 적용 시기는 22대 국회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합의된 우리 개헌안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거제에 대한 손질 말씀도 하셨고요. 네. 의장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내년 선거 대선이 3월 9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 1일이거든요. 선거제 개편,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서 내년 이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같이 그러니까 나란히 그러니까 석 달 사이로 실시하는 것에 따른 국력 낭비 요소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올 상반기 내에 국회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고 네. 6월 1일 날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네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의 선거를 두 번 끼친다는 것은 막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예, 예.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은 코로나의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네. 반드시 일치하는 게 좋겠다. 좀 선거 관리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자들은 좀 난처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가요? 예, 이 선거를 동시 선거를 함으로써 국력의 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저는 이 예산의 문제라든가 준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빨리 논의해서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법 개정 사안이죠.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 자치단체장들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죠. 아, 임기는 보장하고. 임기는 보장해 주고 네네. 선거는 동시에 하되 네. 가령 대통령은 3월 9일 날 선거해 가지고 네. 2개월 후인 5월 9일 날 취임하시고요. 네네. 이 지방자치 선거장들은 네. 3월 9일 날 선거를 해서 네. 7월 1일 날 출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보장해 주는데 좀 기간이 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동시 선거라는 게 3월 9일 대선일에 지방선거도 같이 실시하자는 걸로 그런 되네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요. 분권 말씀하시고 권력 분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 세종 분원 설치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여론들도 비교적 호의적인 것 같아요. 저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실까요? 네네. 보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55, 반대가 4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회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느냐 세부 내용을 보니까 국회 전체를 옮겨야 된다 57, 11개 상임위원회만 옮기자 25%, 상임위 전체를 옮기는 게 13.3%로 나와 있는 저희 K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개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세종시 이전 반대 이유도 저 보고 계십니다.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조사 개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의장님,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에 대한 국회 세종 분원 설치 일단 올해 보니까 국회 예산에 설계 비용까지 이미 반영이 됐고요. 꽤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전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국회 세종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고요. 네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네. 세 가지 목표가 있었죠. 네. 처음에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제가 대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당에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였던 자미연을 택하지 않고 민주당을 택하는 원인도 지역구도의 타파에 있었고요. 그다음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저희 화두여서 예. 제가 재선 때부터 저 열린 우리 당의 신행정 수도 추진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의장 되기 직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장을 이해찬 대표와 공동으로 맡았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11%밖에 안 되는 11.8%밖에 안 되는 국토 면적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살면서 주택, 교통, 교육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드시 필요하다. 넘치는 수도권을 모자란 지방으로 좀 덜어줄 때 서로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147억을 여야 합의로 부도 조건은 붙었습니다만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올해 중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설계를 발출한다. 네. 구체적으로 2월 달에 공청회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선, 법률 정비죠. 해서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치고 예. 하반기에는 147억의 설계를 발주한다. 그리고 가능한 21대 현재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첫 삽을 뜨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렇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를 이전하느냐, 일부를 이전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국회가 준 영역 결과 보고서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설계는 전체로 하되 실질적 이전은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가 11개입니다. 예. 11개 상임위원회가 내려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야의 합의,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다시 이전하는 전체 설계 단계적 이전. 1차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2004년 위헌 결정, 그러니까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을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헌재의 결정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 네. 또 국회의장의 공식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 아마 이것이 헌재의 결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더라도 이 국회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의원적 요소는 없고요.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외교 문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직전 국회의장이셨던 문희상 의장이 문희상 안이라는 걸 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예.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희상 안이라는 제시를 했었고, 그게 지금 한일 간의 막부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긴 했습니다만, 의장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접근에 대한 새로운 뭐 시선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일 양국은 전략적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그 12월 달에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회의장들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중의원 오시마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하자. 그리고 과거사의 문제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구분해서 투 트랙으로 가자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기본적 출발점은 98년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가는 게 옳고요. 저는 한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 4가지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1965년의 한일 협정은 존중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하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수용성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 중심주의. 네. 그리고 한일 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4가지 원칙하에 한일 관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짧게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미 관계는 여야 초당적 방미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코로나의 상황, 네.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아하. 이 방미단에 관해서는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렇습니까? 전화 와서 네. 2월 중으로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과 제가 전화 또는 영상회담을 하기로 해서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미 관계라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이후에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도 나름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정부는 현안 의지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의회는 인맥구축을 관계로 지속적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의와 의회 외교는 시줄과 날줄처럼 함께 엮여가야 되는 것이고 의회 외교의 중요성은 세계 각국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요. 미국은 대통령제이지만 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교라는 사실에 관하여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오늘 나오신 김에 국민들한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서 네. 그야말로 위기강을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하면 국회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길게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미래 비전을 또 마련해야 되는 국회의 역할이 있죠.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진전에 부합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뒷걸어설 수 있는 인상 폐지할 벌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놓아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백신의 보급이 본격화되게 되면 어둠의 터널의 끝도 보일 겁니다. 마음의 파랑새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국회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운영 잘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 오랫동안 아주 길이 남을 명국회의장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